자, 앞전 파일 입력하다 보니까 또 제가 뭐 잘못 건드려 가지고선 이 녹화가 끊어졌네요. 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기산서 여기 화면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할 차례였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요. 평가 문제 1번에 보시면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에서 차입금 잔액 적수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해당 사항에 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여기에서 자료에서 주어진 2번 있죠. 각 은행별로 차입금 내역을 반영시켜주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자료 2번에 있는 자료를 갖다 입력할 때 여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한은행에서 우리 대출받은 차입금들 있죠. 거래처별로 이렇게 하나씩 등록을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2를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안 먹네. 됐죠? 여기 첫 번째 은행이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조회하셔서 차입금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되어 있던 차입금에 대해서 이 국민은행에 대한 자료가 바로 반영이 돼요. 계정에 대한 거, 설정된 것들 자료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국민은행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국민은행에 대해서 입력했던 차입금에 대한 거, 또 상환액에 대한 게 쭉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이자율이 나와 있죠.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그 이자율 3%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신한은행 F2 눌러서 신한은행 주의하셔서 클릭. 똑같이 다 불러올까요? 물어보죠. 예, 누르시고요.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여기 차입금 빌려온 날짜하고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신한은행의 이자율은 3.5%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F2 눌러서 대한은행 차입금 불러오시고요. 예, 누르고 대한은행에 대한 차입금은 이자율이 여기 지금 4%라고 주어져 있죠. 4% 이렇게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평가 문제 1번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서에서 차입금 잔액 적수 계산하라는 거 자료 이렇게만 반영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손댈 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얘는 순서대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가지급금 등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을 해서 인명별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을 해 달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 어떤 문제냐면 2번 거 끝났으면 이번 세 번째 거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 클릭을 하시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1번이에요. 직책은 대표이사 여기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대표이사, 그 다음에 성명은 김진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관계회사 영업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영원, 무역, 가로하고 주 이렇게 입력해 놓고 난 다음에 김진철 클릭하셔서요. 여기 인명별로 불러오라 그랬으니까 인명 불러오기 하면 아까처럼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아직 안 불러왔네요. 전체 인명별로가 여기 잘못 눌러져 있구나. 제가 이거 칸을 잘못 눌렀어요. 여기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에서 여기가 아니라 가지급금 전체에 대해서 해야 돼요. 가지급금에 대한 걸 지금 하는 거니까 가지급금 여기서 계정별 데이터 불러오기. 그래서 대표이사 김진철에 대한 것 여라고 되어 있죠. 우선 대표이사 것만 먼저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자료가 되어 받은 날, 그 다음에 회수한 금액, 날짜 쭉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입력할 것은 여기 가지급금과 관련된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이사인지 관계이사인지 요것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얘를 기초로 해서 얘와 관련된 걸 불러오게 되니까요. 두 번째, 영업무역에 대해서도 기종별 원장에서 불러오세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관계회사 2와 5에 적용을 했다는 여하라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불러오기 해서 누르시게 되면 얘도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만 그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 그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02월 12일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대여해 준 거죠. 대여. 차변의 대여 금액은 5천만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원래는 여기 자료 불러오게끔 되어 있는데 얘가 불러오기를 못해서 주어진 자료대로 입력을 제가 해준 겁니다. 없으면 이렇게 그냥 자료 보고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지급금 전체에 대한 거 해봤고요. 문제에서 가수금은 없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세무조정 참고자료에 3번에 보시면 인정이자 계산할 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사용한다 그랬었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료 입력한 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전체 입력 불러오기. 그리고 이제 다 불러와지죠. 자료 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갖다 사용한다고 했으니 대표이사나 관계이사에 대한 여기 이자율 여기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FE 조회를 하셔가지고 앞에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벌써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계산된 가중평균 이자율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어디서 입력했냐고요? 여러분이 아까 여기 이자율별 금융기관별로 차입 이자율 입력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중평균을 얘가 그냥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율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조회를 해서 F2키 이렇게 누르셔서요. 여기 그대로 그냥 적용만 누르시면 돼요. 해당하는 항목에. 여기도 F2 눌러서 적용. 그 다음에 여기도 F2 눌러서 적용.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요 밑에 지금 김진철 대표이사에 대한 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산됐어요. 요 인정이자 계산된 게 입금 산입돼야 될 금액이고요. 입금 산입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하고 가로해놓고 대표이사 쓰고서 입금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계회사 거요. 관계회사 거도 F2 눌러서 이자율 적용만 시켜주면 금액이 계산됐죠. 자, 이렇게 계산된 거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일단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문제 3번에 보시면 인정이자 계산서에 조정 대상 금액 계산해 보세요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4번 요거예요. 인정이자 계산에서 나와 있는 금액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요거하고 요거요. 인정이자 회사 계산액은 없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조정액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세무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할 때 여기 확대를 누르셔가지고요. 나와 있는 금액대로 자, 여기 입금 산입 항목이 들어가 있었죠. 입금. 지금 첫 번째 거는 가지급금에 대한 것이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거예요. 이자를 받았다. 법인 입장에서요. 우리 대표 이사라고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아까 나왔던 금액 보시고 122만 6,419원 엔터하고 얘는 지금 대표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소득처분은 상여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계회사에 대한 거였었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얘는 0원
여, 주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132만 7,868원. 얘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직접 할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 대표이사라든지 관계회사로부터 계정처에서 잔액이 받은 이자가 있다면 여기서 그 금액만큼 빼주고 차액만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하는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네 번째 문제는요. 네 번째 문제는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군요.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익 조정 때문에 값을 작성하라는 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 우선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거,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갖다 평가할 때 세무조정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 놓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외화 자산을 갖다 평가하시게 되면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는데, 법인세법에서 이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면 입금으로 산입시키고요. 입금 산입시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거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에 대해서는 여기 송금 산입으로 똑같은 형태로 해줄 것이고, 유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외화 자산에 관련된 환산 손익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랍니다.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얘는 기본적으로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화폐성 자산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일단 그 용어만 먼저 구분을 해드리면, 화폐성 자산은 그 대상 금액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화폐인 경우에 화폐성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입장에서는요, 비화폐성 자산을 갖다가 크게 비화폐성 자산이 뭐가 있느냐면, 우선 선자 들어간 계정이요. 선급금이라든지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선자 들어간 계정은 미리 돈을 주거나 받거나 했는데, 그 목표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재화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선급금. 그래서 요 얘기하는 것도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선지급한 기하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무조정 청구자료 세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 외화 선급금은 미국에 소지한 원재료 공급업체에서 물부품을 매입하기 위해 선지급한 기하금으로, 선수금이 되겠죠. 아니, 선급금이 되겠죠. 기말에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항목에서 제가 여기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했던 거, 요거는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역들을 주고 나서 여러분이 이런 걸 갖다가 조정 명세서에다가 반영을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는 항목들도 내용을 구분할 줄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거 대표적인 거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경우도 비화폐성 자산이고, 재고자산도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그런 정도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재고자산이라든지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 같은 이런 것들은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여기 나오는 거는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세무조정 참고자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 하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평가 방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거는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했다 그랬죠. 지금 법인세법 계산할 때 세무신고를 예로 하겠다고, 매매 기준율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놨대요. 그리고 결산 시 사업연도 주거래은행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을 적용해서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평가했으며, 여기서도 나오죠. 비화폐성이 아니라 화폐성이라고 했어요. 평가였으며 이에 따라 외화 평가 손익을 인식했대요. 즉,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결산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리 결산할 때요, 재무회계에서, 여기 기업회계기에서 제안하는 방법, 여기 재무회계에 있는 방법대로 외화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을 갖다가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비교해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처음에 외화 금액에 대해서 장부 기록할 때 발생했던 금액은 이 금액이래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환율은 처음에 얼마 썼다는 거, 외상물출금 나올 때요, 얼마라는 거 금액을 알 수 있겠죠. 단기 적용 환율도 여기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 적용 환율은 뭘 적용한 거냐면, 단기 말에 장부 금액을 갖다가 결정할 때 회사에서 재무회계에서 사용한 환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환율은 지금 매매 기준율, 얘를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의 환율과 회사에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해 놓은 거, 맨 마지막에 단기말 현재 매매 기준율로 적용했을 때 이 환율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세무조정을 결과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단기말 현재 순수하게 외화 환산 손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 금액 중에서 회사 장부상에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빼야 될 것이고, 회사 장부상이 적게 반영되어 있다면 매매 기준율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세무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기 자료 입력하고 나온 결과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를 한번 입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자료, 여기 외화 자산 등 평가 조정 손익 명세서 반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결과만 세무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반영하기로 하고요. 외화 환산, 여기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자, 주어진 자료에 그럼 자산부터 나와 있어요. 외화,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존 과목도 나와 있죠. 그럼 외화 자산에서 우선 자산부터 등록합니다. 외화 종류는요, US 달러로 되어 있죠. US 타이핑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자, 외화 금액은 $10,000라고 되어 있네요. 적용 환율은요, 적용 환율을 보면은 장부 발생 시 그 장부 금액이 1,150만원이에요. $10,000라고 했다면 어디다 써놓을까요? 자, 외상매출금인 경우에 지금 금액이 발생한 금액이 1,15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지금 전체 금액인 것이고, 지금 얘가 $10,000라고 했으니, 여기 $10,000라고 했으니 나누어지게 되면 환율이 계산되겠죠. 그 환율은 1,150원이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처음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을 때 환율은 1,150원. 그래서 원화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평가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평가 금액은 지금 우리가 다 매매 기준율로 한달 했었잖아요. 평가 기준은
법인세법 계산할 때 우리가 신고해 놓은 적용 환율을 얘기해요. 문제에서는 지금 달러당 1200원이라고 주어졌으니 1200원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1200만원 계산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차이나는 금액은 평가손익으로 해서 환율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볼 때 이렇게 보세요. 환율이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 1150원 받을 게 있었는데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매매 기준율로 1200원이래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50원이 더 이익이죠. 50원 곱하기 여기 10,000달러 하게 되면 50만원. 그래서 50만원이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로 따지면 외화 환산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 써놓고요. 두 번째 자료 주어진 거는 외화 선급금은 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부채, 외화 부채는 여기 옆에 클릭하셔서 똑같이 US 달러 표시해 주시고요. 외화 금액은 12,000달러. 적용 환율은요, 적용 환율은 지금 시험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냐면 장부 금액으로 1,404만원 이렇게 주어졌죠. 또 똑같이 나누기 12,000달러로 나누어 주게 되면 환율은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눌러볼까요? 1,404만원 나누기 12,000달러니까 1,170원 나오네요. 1,170원. 그래서 적용 환율은 여기 1,170원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똑같은 금액 나왔고요. 자, 우리가 신고한 그 달러는 똑같이 1,200원이라고 했었죠. 자, 원화금액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부채예요. 부채인데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돈이 지금 1,170원이었는데 1,200원을 갚아야 한다면 30원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36만원이 지금 우리가 외화 환산 손실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할 때 여기 항목에서 을지에 대한 자료는 한번 입력을 해 보셨죠. 그 다음에 얘를 갑지 두 개가 통합된 걸로 보게 되면 여기 세로 불러오기 하게 되면 여기 밑에 결과값만 이렇게 손익 조정을 해서 14만원이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서는 위에는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입력하실 자료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14만원이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 따졌을 때 이 결과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외화자산부터 봅니다. 외화자산에 보면은 지금 여기 손익 금액 인식해야 될 것은 지금 외화 환산 이익으로 50만원이라고 계산이 나왔지만 회사에서 벌써 단기에 지금 거기 적용했고 외화 환산 이익이든지 외화 환산 손실을 갖다가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얘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지금 얼마? 여기다 표시해 놓을까요? 회사에서 결산할 때 1,180원에 그 환율로 해가지고서 장부부 금액이 1,180만원 나와 있다고 보여지시죠? 여기 1,180만원에 대해서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 1,180만원에서 1,200만원 그러면 20만원, 그 다음에 여기 6하고 구분해야겠네요. 자, 회사에서 처음에 외상매출금 발생했을 때는 1,150원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에서 12월 31일 날 결산했을 때 반영한 금액은 30원이 올라갔죠. 그렇다면 여기 30원 곱하기 여기 10,000달러라고 했으니까요. 10,000달러 이렇게 하면 30만원으로 외화 환산 이익을
외화 환산 이익을 벌써 계산을 해 놓았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법인세법에 의해서 매매 기준율로 했더니 50만원 나왔다면 20만원을 더 20만원에 대해서 20만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느냐, 입금 산입 해가지고서 외화 뭐라고 써야 되나, 평가 손익이라고 해놓고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세무조정 해주시고요. 소득처분은 당연히 유보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보, 이렇게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있었던 외화 외상물 출금이 발생했을 때 환율은 1150원이었는데 지금 12월 31일 날 회사에서 재무상 결산할 때 1180원을 적용해서 30만원 외화 평가 외화 환산 이익으로 30만원 해놨다는 뜻이고, 세무조정할 때 우리가 신고한 매물 기준율은 50만원이 나왔으니 20만원이 차이난 금액에 대해서 입금산입 이렇게 해서 유보 처리로 여기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 세무조정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합계 등록에다가 입금산입이니까요, 외화 평가 손익, 그리고 얘는 외상 매출금, 외화라고 써야겠네. 외화 외상 매출금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20만원 하고 유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외화 부채. 외화 부채도 똑같은 논리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부채가 발생했을 때 환율은 1170원, 그리고 회사에서 계상해 놓은 금액은 여기 금액이 똑같이 1180원 이라고 좀 써져 있고요. 금액은 얼마나 알려주냐면 1416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대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부채로서 우리가 1170원만 갚으면 되는데 12월 31일 결산할 때 10원이 지금 우리가 더 갚아야 되는 금액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10원을 더 갚아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근데 여기 곱하기 12,000달러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 놓았다면 얘는 지금 12만원 이만큼만큼을 지금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를 해놨겠죠. 계정이 정리가 결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손해로 외화 환산 손실로 지금 12만원을 갖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6만원으로 되어 있죠. 차이가 얼마가 생겨요? 20만원이 생기죠. 20만원은 우리가 더 손해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처리를 한다? 손해를 본 만큼 세무조정을 해야 되니까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은 12만원으로 반영되어 있고, 세무조정할 때 추가적으로 24만원을 더 조정해 줘야 되니까 송금 산입 해가지고서 외화 평가 손익, 이거는 외화 외상 매입 금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액은요, 금액은 차이가 나는 24만원 이렇게 해놓고 얘도 소득처분은 유보 이렇게 처리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그러면 조금 전에 외화 자산했을 때 이건 좀 이따가 바로 다음번에 설명할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합계 등록에다가 얘는 송금산입이니까 외화 평가 손익 뭐에 대한가요? 외화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 금액은 24만원 이렇게 해놓고 유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 눌러놓고요. 자, 그러면 금액이 차이 나는 건데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외와 환산 이익은 지금 총 20만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외와 부채에 대해서 환산 손실로 차이나는 금액이 24만원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차이나는 금액은 이익은 20만원, 손실은 24만원, 그럼 결과론적으로 손실이 4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 갑지에 보게 되면 그 차액이 4만원만 표시가 안됐네. 여기 표시된 건 4만원이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결산했을 때 회사에서 반영한 금액과 그 다음에 여기 매매 기준율을 적용했을 때 차이 나는 게 4만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갑지에서 나타나는 이 14만원 이 차이는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 외화 자산의 50만원과 그 다음에 외화 부채 36만원 이에 대한 차이가 조정할 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화 자산에서 나타났던 금액은 50만원, 외화 부채에서 나는 금액은 36만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차이나는 금액이 명세서에서 보이는 것은 14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은 세무 조정을 하고 그 결과로 차이가 난 금액은 4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갑지에 보시게 되면 14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그 해당되는 당기 손익의 결과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차이 나는 금액이 14만원입니다. 그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손익 계산 금액 이거 했었어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긁는 것도 안 되네. 자, 그래서 원장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화 환산이 110번. 자, 여기 아까 계산했던 대로 조회해 보셨더니 여기 외화 환산 이익은 30만원 나와 있죠? 그죠? 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화 환산 손실 135번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 12만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똑같은 논리로 회사 손익 금액 계산을 할 때요. 외화 환산 이익은 30만원, 외화 환산 손실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계산해 드렸던 거예요. 이거 회사에서 계산 이렇게 해놨다고 차이가 난 걸 갖다가 알려드렸던 건데, 이 차이가 얼마가 차이가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결국 18만원이 차이가 나죠. 여기 얘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신고한 금액 매도 기준율로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0만원에서 36만원 뺀 차익만 여기가 반영이 된 거고요. 회사 손익 계산 금액은 이렇게 계산했더니 18만원, 여기다가 18만원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손익 조정 금액이 이하하고 이하 차이가 되겠죠. 4만원이 환산 손실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외화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회사에서 대부분은 결산할 때 이 금액을 반영해 놓을 테니 여기 외화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 그 금액 알아놓으면 될 것이고, 앞에 있는 단기 손익 금액은요 매매 기준율에 의해서 신고한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세금 조정을 해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세무조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만 확인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요, 실제로 세무조정은 여기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반영한 금액, 아까 제가 입력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기 관련돼서 외화 평가에 대한 걸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장을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잠깐, 자, 다음 문제는 여기도 놓고요. 다음 문제는 보니까 네 번째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마찬가지로 또 자본금과 적립금 전등도 거죠. 내용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비품 유형자산인데 어떤 설명인지, 작년에 그 비품에 대해서 180만원 얘는 지금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항목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유보 처리된 거.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 참고자료를 보니까 세무조정 참고자료에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비품에 대해서 여기는 단기에 매각했대요. 매각했으니까 전년도에 유보로 남아있던 그 비품의 감가상각비 송금 부인액에 대해서는 다 송금으로 처리를 해서 없애주어야 되겠다는 항목이죠. 전반적으로 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세무조정 반영하세요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 항목별로 내용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입력하기가 편한 문제예요. 왜? 명세서를 갖다가 굳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다가 여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만 반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있는 항목들을 갖다가 다 구분하실 수 있을 때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은 이것도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반복돼서 나오는 여기 항목들이고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거 처음에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놓으시면 뭐 그닥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력하기 전에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세무조정하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에 대한 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거 비품, 얘 지금 매각했대요. 그럼 매각했다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얘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겠죠? 송금 산입을 해줘야지 돼요. 왜? 비품을 갖다가 지금 매각 처분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품에 대해서 송금 불산이 되었던 그 감가상각비 180만원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품에 대해서 상가 부인했던 금액 있죠? 이 금액은 180만원이었다고 그랬었고요. 입력해 주시고, 여기 소득 처분은 얘는 좀 유보, 감소 해서 이제 소멸 없어졌죠? 이렇게 처분해 주시는 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첫 번째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등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이건 아주 우리 여러 번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 손익계산서 불러오기 할 때 소득 처분할 때, 아니 세무조정할 때 1번 항목이었었어요. 얘는 송금, 불산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등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6,434만 8천원 이렇게 해놓고, 얘는 기타 우리 그 국세청이 납부한 거니까 기타 사외 유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두 번째 것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손익계산서의 잡이 벌써 재무상태표에 잡이익으로 벌써 규정이 반영되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 68,000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시 수령한 국세환급 가산금이다. 국세환급 가산금은 지금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래서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한 거 세무조정은 입금 불산입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국세환급 가산금 금액은요 68,000원 이렇게 해주시고, 소득처분은요 여기 우리 재무회계에서 얘는 입금 불산입 하기로 했었는데 이 잡이익 계정은 결과론적으로 당기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즉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세환급 가산금이 이렇게 입금 불산입 시켜놓고 얘는 기타 자본 계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까요? 네 번째 거는 출자 상근 임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1,000만원 지급하였으나 지급 규정상으로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얘도 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출자 상근 임원에 대해서 지금 지급 규정은 7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줬다고 하니 송금으로 인정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원 상여금 이렇게 해놓고요.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죠. 300만원으로 그럼 소득처분은 뭘 해요? 임원한테 줬다면서요. 이거 당연히 상여라고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는요. 당기 손익계산서상 세금과 공과 계정에는 속도 위반 과태료, 속도 위반했으면 당연히 얘도 세금과 공과 계정 금액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죠. 송금 불산입이라고 해주시고요. 세금과 공과 쓰고, 여기 뭐라고 돼 있나? 과태료, 과태표가 아니라 과태료 금액은 7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얘는 국가에다가 납부한 거니까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처분 해주시면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기요금 연체료요. 정기요금은 연체료를 냈다 할지라도 이 항목은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연체료 낸건 세무조정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매번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갖다 정확히 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보니까 5월 14일날 토지 취득관리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당연히 얘도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토지 취득세에 대한 금액 160만원. 얘 송금을 불산입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얘는 자산적인 항목이죠. 자산이니까 얘가 토지가 나중에 뭐 등등 어떻게 처분이 되거나 할 때 얘는 그때 반영시켜주면 될 테니까 토지 취득세에 대해서 유보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 문제
총 6개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좀 화면으로 보여드렸으니 얘는 지우고서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여기 있죠? 우리 학기 등록 눌렀던 거 그 화면이에요. 그 화면에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송금불산입 중에서 비품 제가 입력했던 거죠. 비품 상가 부인액 이것도 뭐 전기라고 쓸까요? 전기에서 비품 상가 부인액이 얼마였었다고 나왔으면 180만원. 얘는 잘못했네. 이 송금을 인정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송금 산입이니까 전기 비품 상가 부인의 금액은 180만원. 자, 이제 끝났죠. 얘는. 그래서 유보 감소 시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 법인세 등이죠. 법인세 등 얘는 송금 불산입으로 항목이니까요. 송금 불산입 항목 금액은 6,434만 8천원. 얘는 기타 사회 유출. 요즘은 이거 불편하네. 숫자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요, 손익계산서 자비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때 가산금이라고 했죠. 환급 가산금 68,000원. 68,000원 얘는 자꾸 틀려요. 죄송. 얘는 입금불산입이라고 했었죠. 입금불산입은 오른쪽에서 써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가산금 68,000원. 얘는 3번의 기타. 자비익은 자본계정이 해당되므로 소득처분은 기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자임원이죠. 출자임원 상여금. 출자임원 상여금은 얘는 송금 불산입, 입금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이나 어차피 같은 칸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금액은 300만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보 아니라 지금 상여 임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해서는 세금과 환가, 송금불산입이죠. 송금불산입은 세금과 공과 과태료에 대해서 금액은 7만원이었고 여기는 기타사회 유출로 처리. 그 다음에 정기요금 연체료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했어요. 그 다음에 6번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했다. 얘는 일단 송금 불산입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송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160만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보시킨다 그랬었죠. 토지가 이용재산이므로 처리될 때 그때 비용 여기 정도로 인정해주든지 말든지 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세무조정상 6가지를 줄줄 다 입력을 해봤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계정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거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왔던 계정이 반복적으로 나오므로 여러분이 항목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인세 같은 거, 세금과 공과 같은 거, 취득세 같은 거, 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가상금으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 놓으시면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풀 때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항목이라고 문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5번 문제 42의 마지막 문제죠. 원천납부세 명세서하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이제 점수가 7점짜리인데요 제가 해본 바로는 이 문제도 상당히 수월한 문제고 점수 따기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한번 설명 들으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무조정 참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금액은 세무조정상 반영해서 이용한다. 그렇다 치고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인데 한도 초과액을 알려줬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감면에 해당돼서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 당해 발생분 두 가지 금액을 알려줬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주세요. 얘도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왜? 내용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거하고 투자세액 감면에 대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두 가지가 중복 적용이 되질 않아요. 얘는 두 가지 중에서 중복 적용으로 해서 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세액 부담이 우리 세액 뭐라 하죠?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즉 가장 큰 금액 세액을 감면받는 금액을 큰 걸 선택하는 게 여기서의 하나의 문제예요. 감면을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자료를 반영할 때 얘를 반영해야 돼요. 이유는요 여기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을 알려준 거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요 항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최저한세 계산할 때 적용 대상이에요. 그 항목들은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있죠? 얘는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고요. 그럼 제가 얘를 왜 설명해 드리냐고요? 이따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실 때요 입력하는 칸이 달라요. 그래서 나누어서 입력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알려드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우리 FAT 1급 때 배웠던 거예요. 3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경우 적격 증빙을 받아 놓으라고 그랬는데 지출 증빙 서류로요. 걔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공급가액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 내야 됩니다. 얘기했었던 거죠. 몇 퍼센트요? 2%가 가산세예요. 우리 FAT 1급 때 배웠던 항목이라는 얘기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따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이 2% 계산된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가산세 란에다가 이것도 이따가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산할 때 법인세 규정으로 대체한 선납세금 계정. 선납세금 계정에는 중간 예납과 원천납부세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이건 뭘 요구하는 것이냐면 선납세금 계정을 갖다가 조회를 하셨어요. 선납세금 계정을 조회해서 여기 나와 있는 중간 예납 금액은 얼마인지, 왜 원천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얘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해서 이따가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좀 이따가 반영할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래서 먼저 평가 문제는요. 평가 문제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계산서에다가 연결을 시켜보세요 라는 문제를 좀 주고 있는 거죠. 1번 선납세금 계정에서 원장을 조회한 다음에 원천납부세 작성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순서대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지우고요. 저도 요거 화면에서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좀 옮겨놓고, 원천징수 관련된 자료는 법인 조정 2에 보시게 되면 여기 원천 납부세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작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원천 징수일, 자, 모르긴 했는데, 자,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모르겠으니까 여기 이자 수익 해당되는 게 있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 원천징수 한 게, 이자 소득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법인세 168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선 선납세금,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선납세금에서 이 금액이 반영이 돼 있어요. 법인세로 이만큼 냈다고요. 자, 그러면 예를 갖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장에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원장에서 지금 여기 원천수익 납부서는 규정 선납세금만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죠. 메모를. 선납세금. 자, 선납세금의 항목을 보니까 중간예납으로 한 금액 얼마가 있느냐면 2250만원. 이거 메모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여기 168만원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서 지금 이것도 한번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총 이자 수익으로는 1200만원 중에서요, 여기 원천징수 한 금액이 168만원인 거예요. 14%를 계산한 거니까, 아, 그럼 이자 수익은 원래 12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168만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요 문제 다루실 때, 푸실 때요, 여기 선납세금 냈던 두 가지 항목, 요 금액을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것만 하면 끝났어요. 별반 다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나? 을지. 역시 금액설 찾아보니 두 번째는 이 원천 납부세, 즉 원천 납부는 우리 이자에 대한 것만 납부했으니까 지금 이자에 대한 것만 납부한 것이므로 이렇게 불러오기에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여지껏 반영했던 자료들이, 입력했던 자료들이 반영이 돼요. 예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보여주는 대로 한번 그 항목들을 반영해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화면을 좀 작게 해놓고, 왜냐면 얘는 그냥 숫자 보고서 여러분이 입력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첫 번째, 아까 주어졌던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 알려줬죠. 지난번에 우리 법인세법 그 계산 내역서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결산서상 당기 손익에서 입금 산입과 송금도 산입 반영한 다음에 기부금 여기서 조정하기로 되어 있었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하기 전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하는 항목이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항목 있죠. 여기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금액 주어진 거예요. 예, 요거를 한도 초과액 여기다 그대로 갖다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642만 3천원 이렇게요. 되게 간단하죠? 예, 간단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쉬운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항목들로 해서, 물론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빈칸 넣으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언제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문제 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주면서 해당 항목에다만 갖다가 순서대로 입력만 해주면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 반영을 시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반영이 되는 사항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거, 연구 인력, 개발, 기발비 세액 공제에 대한 거,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거는 최저한세 적용 적용 대상이 되는 감면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큰 거, 즉 548만 4천원 이렇게 갖다가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연구 인력 개발비 얘예요. 얘에다가 그대로 또 1240만원 그 자리에다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칸에 보니까 이번에는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아까 금액 얼마였었어요? 가산세 금액 여기 미수치분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255만원 있죠. 255만원에 대해서 2% 해봐야 되겠다. 아까 영수증 증빙수치 255만원에 대해서 지금 2%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51,000원 나오나? 255만원 곱하기 2%니까 51,000원 나오네요. 예,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일이고, 여기에다가 51,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해당되는 금액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중간연합세, 아까 중간연합세 얼마라고 아까 봤었어요? 2,250만원 중간연합 납부했던 거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납부세, 아까 그 원천징수 납부세 거기 항목을 아까 여기 했던 거 있었죠? 원천징수 납부세 명세서 얘가 작성이 되면 얘를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금액이 벌써 아까 불러오기 할 때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항목이랍니다. 얘가. 그래서 얘도 반영이 되었어요. 되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력할 것들을 쭉 다 해봤고요. 여기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소득금액 합계표에서 첫 번째 기부금 한도액 요거였었죠? 입력했죠? 두 번째 공제감면세 세부담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감면세 큰 거 얘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다가 얘도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51,000원 요거 미수치 가산세에 대한 거 계산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 원천 납부세 지방소득세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중간연합세 여기 아까 2,250만원, 그 다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68만원 여기다 갖다 했죠.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분납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 분납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랍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분납 할 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금액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분납할 최대의 금액이 빨간색으로 계산이 돼요. 이 숫자를 2,165만 998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되죠. 예, 얘가 마무리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물어본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2번, 3번 계속 연속해서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몇 문제만 풀어보시게 되면 나오는 문제들은 최소한 7점에서 5점에서 6점 이상은 거의 다 맞을 수 있고 거의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여기까지가 기출문제 42의 TET 1급이죠. 법인세 관리에 대한 5번 문제를 다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43회 걸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